그럼 지금부터 2018년 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허진호 부총재부와 박종석 통화정책국장이며 장정수 정책협력팀장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허진호입니다. 오늘 우선 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 발간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 운영 여건과 수행 내용,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정리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게도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2017년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부터 2018년 1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시까지의 국내외 경제 동향, 한국은행이 수행한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내용, 그리고 향후 정책 여건과 개략적인 정책 방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오늘 국회에도 제출하고 또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에게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보고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형식 면에서 지난해까지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연 2회는 정기 보고서로, 연 2회는 중간 보고서로 발간해 왔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연 4회 모두 정기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는 중간 보고서가 아니고 정기 보고서로 발간되게 되었으며 금통위의 심의와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 보고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자 설명회도 오늘 추가로 하게 돼서 정책 커뮤니케이션 기회도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금통위의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과 금년 1월 금리 동결 배경이 상세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한편 통화신용정책 결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우리나라 과거 경기회복기의 특징, 최근의 고용 여건과 기조적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 4가지를 정해서 수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기자 설명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MBC 김재경 기자고요. 요약본 읽어 보니까 경기 회복세에 비해서 이제 고용과 소비 이런 것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계부채 문제 얘기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계부채가 지금 규모 최근에는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긴 했지만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고 또 소득 증가율 대비 가계부채 그러니까 GDP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도 아직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큰 지표의 흐름도 그렇고 실제로 가계의 여러 가지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게 계속 지금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할 여력이 많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경기 회복기에 비해서 소비의 어떤 성장이나 회복에 대한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이번 고려사항에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입니다. 그 3페이지 보면은 그 완화 정도 추가 조정 여부가 언급되어 있는데요. 다음 정기 보고서가 4월이라고 제가 방금 들었는데 4월 전까지 그 금리 추가 인상의 가능성 정도가 좀 더 열려져 있다라고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10페이지에 보면은 그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나오는데 그 사드 영향에 따른 외국인 그 중국인 관광객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그 보고서의 그 향후 정책 방향에 나와 있는 어떤 향후 통화 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은 사실은 지난 1월에 1월이 아니군요. 12월에 발표했던 금년도 그 2018년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의 그 기조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여 만에 크게 달라진 건 아니고 그때 금통위에서 결정한 대로 향후 여러 가지 그 성장 물가 흐름이라든가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보면서 또 대내외 여건의 그 불확실성이 높은 점도 고려하면서 좀 그 예를 들어서 통화 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는 그 뭐 속도랄까 이것은 좀 신중하게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조사국에서 지난달에 발표한 그 경제 전망에서도 몇 가지 그 시나리오로 나누어서 그 분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 뭐 내용들이 다 포함해서 경제 전망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방송의 조정현 기자입니다. 지금 아까 방금 부총재님께서 뭐 신중론을 말씀하셨었는데요. 미국 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좀 압박이 좀 커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대응 방향이 좀 그렇게 분석이나 평가가 잘 설명된 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활자화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래도 어떤 보고서상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보고서는 약 한 달 넘게 전에 시작해서 작업을 시작해서 위원들 간에 몇 번 논의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금통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날 그 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동한 그런 부분은 아주 최근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그 충분히 담을 수 없는 그런 물리적 한계가 있었음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미 간 뭐 정책 금리 역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한국은행이 금통위 후 기자 설명회 때 총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국회 업무 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주요국 통화 정책 특히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중요한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거 하나만 보고 어떤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 성장 물가 그런 그 국내 거시경 경제 여건과 국내의 여건의 변화를 금융 안정 상황과 국내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면서 그 통화 정책 방향을 앞으로 결정해 나갈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인데요. 그 하드카피에 그 금융 완화 정도가 소폭 축소됐다라는 설명이 간단하게 들어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실질 머니갭률이 2017년부터 좀 급격하게 꺾인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작년 11월에 올렸는데 그 이전부터 머니갭률이 꺾인 게 금리 인상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 상황의 완화 정도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은 작년에 이렇게 된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에 대한 좀 추가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질문하신 게 이제 금융 완화 정도가 소폭 축소된 걸로 그렇게 지표로 보면은 실질 머니갭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뭐 금리 인상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작년에 뭐 파리 대책이라든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그 전에 비해서 가계 대출 증가폭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그 통화 증가율의 그 증가 속도가 조금 완화됐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과거 머니투데이 권혜민입니다. 과거 회복기 점검하신 거 보면 그 과거 회복기마다 그게 이어진 시기가 좀 다 다른데요. 이번에 이제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는데 이 회복기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는 고용 여건 점검에서 그 향후 고용 여건이 좀 개선될 거라고 보셨는데 이게 미스매치나 구조적 요인도 큰데 이게 개선될 거라고 보신 이유가 좀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회복기가 얼마나 지속될지 여부를 예상하는 거는 제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좀 농담이지만 신의 영역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고용 여건이 앞으로 좀 개선될 거로 보는 그 가장 큰 근거는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그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든가 청년 실업 그 완화 정책 이런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정책 그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체적인 그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금년에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업 관광이나 음식 숙박업 이런 쪽에 서비스업의 취업 여건도 조금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고용 사정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입니다. 저도 고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청년 실업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2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핵심으로 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고용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보셔서 혹시 청년층이랑 전체랑 좀 나눠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이렇게 연령대별로 나눠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전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통위에 보고할 때도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이런 긍정적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던 것이어서 그렇게 또 그 연령대를 나눠서 구체적으로까지는 전망을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해서
김 기자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MBC 김재경 기자인데요. 여기 말미에 보면은 15페이지쯤에 부동산 관련, 그러니까 금융 안정성 말씀하시면서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익스포저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지금 이제 부동산 대출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 경기 뭐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게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고 몇 차례 예정돼 있잖아요. 금리 역전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가계 대출 특히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이쪽이 좀 이 비중이 증가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좀 약간 위험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료의 15페이지에 있는 대로 업종별로 봤을 때 부동산 관련 업종의 그 대출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악화된다든지 시장 금리가 좀 오른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부동산 관련 그 부문의 부실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GDP 갭률 전망이 17년 하반기부터 지금 플러스로 전환돼 있는 걸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올 하반기부터 소폭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1년이나 앞당겨진 이유 그리고 그 GDP 갭률 플러스가 당초보다도 또 그 그래프가 조금 높아서 그래도 꽤 플러스로 좀 전환한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 해가지고 규제 가격 제외한 이걸 또 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그 금통위 때 그 연준 방식 근원 물가 해가지고 언더라잉 인플레이션 게이지 통해 가지고 만든 이 지표인 건지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올해 그 물가 목표치 관련해서 그 재설정하고 이제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소비자 물가 지표로 돼 있는 그 물가 지표를 지금 이런 어떤 규제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로 바꿀 의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그 만드신 건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GDP 갭률이 2017년 4분기경에 3, 4, 4분기경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아시다시피 그 작년 3, 4분기에 굉장히 GDP 성장률이 이례적으로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작년 3, 4, 4분기 하반기에 GDP 갭률이 원래 예상보다 앞당겨져서 한 1년 가까이 앞당겨져서 플러스로 돌아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다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폭이 제법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3, 4분기 GDP 그 전기비가 굉장히 많이 1.5% 올랐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의 영향이고 4, 4분기가 약간 마이너스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그 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규제 가격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율 저희가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은 한국은행이 살펴보고 있는 여러 가지 근원 인플레이션율 지표들의 를 놓고 분석한 결과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개념적으로나 아니면 그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는 게 이제 물가 목표 운영하는
그 물가 목표제를 운영하는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또 추가로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를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금년에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새로 설정할 때 꼭 이걸로 바꾸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참고 지표로서 우리 경제의 그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짚어보는 그런 하나의 분석 방법인 것이지, 이거를 어떤 목표 대상 지표로 하기에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께서 질문하신 거는 조금 너무 앞서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조선비즈 연선욱 기자입니다. 그 물가 부분에 보면은요, 그 소비자 물가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다만 경기 및 물가 간 관계의 약화 가능성이 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경기 지표는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번 전망에서 물가 전망은 소폭 하향 조정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괴리 관계가 조금 더 지속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그만큼 낮아지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시차가 더 길어진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요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또 경기 회복세 이런 걸로 봤을 때 물가가 이제 금년 들어서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점점 올라가서 물가 목표에 2% 목표에 이제 근접해 갈 것으로 봅니다만, 이게 반드시 저희가 보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기하고 물가 간의 그 관계가 약화된 거,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필립스 커브가 이제 너무 평탄화된 그런 점 때문에 이 경기 회복 속도에 비해서 물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과거보다는 좀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정도의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언급을 한 거고요. 반드시 이게 그렇게 그 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거나, 아니 저희가 전망한 것보다 낮아진다거나, 혹은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빨리 올라간다든가 이런 거를 강조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